시비셴 남쪽 끄트머리 매화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봄이면 돌담 너머 매화가 먼저 피고 늦겨울에는 바람끝이 얇은 종이처럼 울었다. 그 골짜기 가장 낮은 곳에 기와 몇 장을 비스듬히 얹은 초가가 한 채 있었고 그 집에는 한때 글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비가 살았다. 이름은 윤도윤. 글재주가 있었다 하나 몇 해 전 병마가 아내를 데려간 뒤로 마음주름이 비탈처럼 무너졌다. 술로 밤을 붙들고 낮을 흘려보내는 나날. 그의 곁에는 이제 귀먹고 눈침침한 노모 윤씨만이 남아 있었다. 도윤아, 배가 고프구나? 무시 늦은 오후, 창호에 스민빛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노모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왔다. 도윤은 한숨으로 술기운을 밀어내듯 비틀 일어나더니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소서. 뭐라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헝겊으로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마을길로 내려갔다. 발 뒤축마다 진한 술의 죄책감이 따라 붙었으되 어머니의 속이 먼저 라는 생각이 등줄기를 밀었다. 매화골 사람들은 그를 알았다. 한때는 글빵 선생, 이제는 술독 그림자라지.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돌담을 넘나들었다. 박서방이 마주서서 곁눈질로 타일렀다. 도윤이, 자네 그 버릇 고치게 해. 늙은 어머니는 어찌하나. 메리 가슴에 박혀 아렸다. 알지만 알면서도 술이 다시 목을 당기는 밤들이 있었다. 돌각담을 따라 내려가니 주막 휘장 끝이 달빛처럼 펄럭였다. 그는 잠시, 아주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들썩이는 속, 그러나 그때 노모의 주름진 손등이 눈앞에 겹쳐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가. 그는 발끝을 돌려 주막에서 등을 돌렸다. 선비 어르신, 일거리를 찾는 것이요. 허리 굽은 할매가 마당비와 함께 서 있었다. 눈자위는 따뜻했고 입가에 묵은 미소가 묻었다. 우리 집들이나 쓸어주면 저녁거리를 대접하리다. 말끝이 떨어지기도 전에 도윤은 허리 숙여 예를 올렸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숲을 쓸고 도랑을 정리하고 장작을 맞추고 나자 그는 쌀 한 되를 품에 안고 초가로 돌아왔다. 밭에 물을 붓고 쌀을 씻으니 손끝에서 냉기가 빠졌다. 죽이 퍼지자 노모의 마른 손등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돌연, 됐다. 이 늙으니까 살아보자고. 도윤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그만 술은 접자. 어머니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 밤 오랜만에 술기운 없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의 문턱은 생각보다 얇았다. 그래. 그는 성주산 깊숙한 곳에 서 있었다. 소나무와 전나무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 바람 골짜기에 송진 향이 흘렀다. 멀리서 물소리가처럼 가늘게 떨려왔다. 달빛은 숲의 인맥마다 얇은 빛을 발라주고 안개는 낮은 곳을 하얗게 감쌌다. 그때 눈을 찔러오는 빛 하나가 앞길에 떨어졌다. 누구시오? 빛 속에서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걸어 나왔다.
푸른 도프가 바람을 품었고 손에는 마디 굵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나는 이 산의 주인, 성주산 산령이라. 벽목소리는 물결 같대 귀속 깊이 박혔다. 소인이 무슨 죄를 지어 이리 풀려왔사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얕은 미소를 흘렸다. 죄가 아니다. 내 효심이 나를 불렀다. 굶주린 어미를 위해 술에서 돌아선 내 마음. 산이 먼저 알아보았다. 도윤의 목울대가 뜨거워졌다. 허나 저는 아직도 불효자입니다. 지팡이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사람 나이 길다. 지금부터 다시 세우면 된다. 하나, 세상 일에는 규가 있다. 너에게 길 하나를 주마. 노인의 눈빛이 달빛을 꿰찼다. 성주산 독사면에 오래된 느티가 하나 서 있다. 그 밑에서 너는 너의 운명의 문을 볼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두 가지 금. 첫째, 두려움에 등 돌리지 말 것. 둘째, 욕심에 귀 기울이지 말 것. 각생 그는 이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나. 마지막. 그곳에서 보는 것들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말이 밖으로 새면 복도 밖으로 나간다. 말이 끝나자 꿈의 빛이 닫히고 방한 어둠이 되돌아왔다. 창호 너머 한 가닥 달빛. 가슴은 아직 꿈의 온도를 품고 있었다. 도요는 살그머니 외양간 쪽으로 나가 집신을 신었다. 어머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중얼거림에 남기고 문을 열자 매화골 새벽이 입김처럼 흘러들었다. 청주산 오름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어둠은 진했고 동쪽은 아주 조금 희다. 안개가 어느 순간부터 발목을 감싸 오르더니 무릎 허리까지 차올랐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긴이 안개에 섞여 사라졌다. 한참을 오르자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불이 떠 있었다. 촛불인지 반딧불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희미한 불. 한 길잡이인가? 도유는 그 빛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다. 그때였다. 누군가 우는 소리가 안개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여인의 울음인지 바람의 울음인지. 누구시오? 각생 그가 물었으나 답은 없었다. 대신 울음은 가까워져 나뭇잎 흔들림까지 데리고 왔다. 안개가 갑자기 얇아지고 넓은 등껍질 같은 느티나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 밑에 흰 소복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도요는 침을 삼키고 다가갔다. 아가씨, 무슨 사연이오이까? 여희리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달빛 한 조각이 이마를 스쳤고 눈동자는 물빛처럼 깊었다. 당신이 나를 부를 사람인가요? 브리다는 바람과 물 사이 어딘가에서 흘러왔다. 두려움이 발뒤꿈치를 당겼으나 꿈속 노인의 말이 등을 밀었다. 예, 돕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오? 여인은 얇게 미소 지었다. 슬픔이 웃음의 밑줄처럼 드리워졌다. 내 이름은 연설.
이 숲 언저리에 묶여있는 기운이에요. 내 한 줌 사연을 풀어주시면 당신의 길도 열릴 거예요. 말을 잇기 전 안개 사이로 부엉이 한 번 울었다. 나무 이파리들이 몸을 떠는 소리, 멀리 계곡이 돌을 문지르는 소리. 여인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뒤돌아보지 말 것. 어떤 소리에도 대답하지 말 것. 다 오를 때까지.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러하리다. 두 사람은 느피나무를 등지고 숲 깊숙이 걸었다. 길은 있다고 하기에도 모자랐고 없다고 하기에도 너무 정확했다. 안개는 길마다 문을 만들었다 열었다. 어느 순간부터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속삭였다. 도윤아? 가를 멈칫했다. 어미가 배가 고프구나. 목울 때가 들컥했고 혀끝에 핏맛이 올라왔다. 여인이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앞만 보세요.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다. 안개가 스스로 길을 내줄 때까지. 얼마나 걸었을까? 발밑의 흙이 갑자기 단단해졌다. 안개가 발등에서부터 물러나듯 흩어지더니 희미한 빗덩어리들이 공중에 떠 있었다. 마치 반딧불과도 같으나 더 따뜻하고 오래된 빛. 여인이 속삭였다. 영들의 뜰이에요. 도유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모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오? 당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한 줄의 기도로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라면 여인은 그에게 한 구절을 가르쳤다. 한 점 숨결, 한 점 빛, 물러난 그늘, 돌아가라. 짧고 간결했다. 그러나 말끝이 허공의 실밥을 정리하는 것처럼 빛들이 작은 파문을 그렸다. 빛 하나가 가만히 다가왔다. 나는 억울이 끊겼다. 내 원을 풀어다오. 목소리가 아니라 감정이 가슴속으로 흘렀다. 도요는 두 손을 놓고 낮게 읊조렸다. 한 점 숨결, 한 점 빛, 물러난 그늘, 돌아가라. 빛 한 겹 얇아졌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또 다른 빛이 다가왔다. 이번은 사랑의 미련을 길게 끌었다. 눈을 들어보니 젊은 여인의 윤곽이 달빛 아래서 잠깐 피어났다가 꺼졌다. 함께해요. 육은 달처럼 아름다웠으나 차갑기도 했다. 도유는 고개를 숙였다. 이승의 일은 이승에, 당신은 편히 가시오. 기도가 끝나자 빛은 조용히 풀어졌다. 그렇게 몇 번의 숨과 기도가 오갔을 무렵 뜰 한쪽이 더 환히 열렸다. 마치 새벽이 목표를 바꾸어 그곳부터 밝히는 듯했다. 연설이 말했다. 당신의 마음 봤어요. 이제 당신의 길도 보여드릴게요. 빛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나가니 갑자기 숲은 정원으로 바뀌었다. 눈부신 꽃과 작은 연못, 연못 위에 떠있는 작은 정자. 정자에는 백발의 노인이 차를 다리고 앉아 있었다. 어서 오게 서벽현의 선비. 블렌친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찻잔을 내밀었다. 향이 낯설었다. 소리향 같기도 밤향 같기도.
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면 자네가 갈 길에 그림자를 볼 수 있지. 브랜친 도유는 조심스레 입술을 적셨다. 순간 눈앞에 얇은 막이 찢기듯 열렸다.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장터가 질서로 살아나고 가뭄 끝에 빗줄기가 마루 끝을 적시는 장면들. 그 한가운데 그는 서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는 한 점 냉기를 품었다. 그 길은 세 가지 금을 지키는 자만이 밟을 수 있지. 하나는 욕심을 멀리하는 것, 둘은 입을 단속하는 것, 우미에 공의를 올리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첫 일을 주지. 너를 이 뜰로 데려온 그 인연, 연설의 사연을 풀어라. 그녀가 묶인 끈을 풀면 내 끈도 함께 풀리리. 정자에서 내려오는 길, 연설이 다시 곁으로 왔다. 안개는 거짓말처럼 거쳤고 달빛은 더 얇아졌다. 내 이야기를 다음 달빛 아래서 하리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부탁을 마칠 때까지 오늘 들은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말은 칼보다 빠르게 길을 잃게 하니까요. 그녀가 손을 놓는 순간 뜰은 다시 숲으로, 숲은 다시 안개로 잡혔다. 도윤이 초가로 돌아왔을 때 동력은 막 붉은 기미를 올리기 시작했다. 문을 여니 노모가 반쯤 기대에 앉아 있었다. 도윤아, 왔느냐? 그는 꿇어 앉아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노모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머리칼을 쓰다듬듯 허공을 한번 쓸고 미소 지었다. 몸부터 주스르 잤구나. 그날 낮 그는 뜰을 쓸고 장독대를 정리하며 꿈에 잔향을 곱씹었다. 햇살이 장독 뚜껑에 내려앉을 때마다 새벽의 약속이 새 것처럼 반짝였다. 저녁이 되자 서쪽 하늘이 매화색으로 젖었다. 그때 바람이 문살 사이로 한 장의 꽃잎을 밀어넣었다. 매화가 아니라 연꽃잎. 손끝에 올리자 물향이 아주 옅게 났다. 귓속 어딘가에서 속삭임이 울렸다. 보로빠, 달이 차오르면 성주산 호숫가로 오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장독대 사이에 꽃잎을 조심스레 끼워 넣었다. 오늘 밤이다. 달이 중천에 걸렸을 무렵 도유는 다시 성주산 언저리로 향했다. 개울이 밤의 등을 타고 흘렀다. 호숫가에 이르니 물 위로 가느다란 물보라가 일었다. 그 속에서 연설이 걸어 나왔다. 비단 저고리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달빛은 그녀의 그림자를 얇게 뜯어냈다. 왔군요. 예, 약속대로 왔습니다. 연설은 물 너머 언덕을 가리켰다. 저기 내가 묶인 첫 매듭이 있어요. 호수 밑바닥에 작은 상자. 그 안에 내 뼈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건져 언덕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3번 불러주세요. 도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속을 바라보았다. 밤물은 차갑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등 뒤의 초가, 노모의 숨결, 정자에서 들은 3가지 금을 떠올렸다. 하겠습니다. 그는 오수매를 걷고 물로 들어갔다. 첫발에서부터 냉기가 종아리를 깨물었다. 한숨 깊이 숨을 들이켰고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물속은 칠흑이었으나 어느 순간 아주 얕은 은빛이 길처럼 뻗었다. 손끝이 나무 상자의 모서리에 닿았다. 끌어올릴 때 허파가 타듯 아팠다.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달빛이 정수리를 스쳤다. 연설이 언덕으로 길을 열었다. 도윤은 손으로 작은 구덩이를 파고 상자를 눕혔다. 흙을 덮는 숫자만큼 숨이 길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2 손을 모았다. 이름을 알려주시오. 여인은 낮게 답했다. 연설. 그는 달을 향해, 숲을 향해, 밤을 향해 불렀다. 연설, 연설. 그 순간 언덕의 흙이 아주 살짝 울었다. 연꽃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났다. 바람이 지나가며 꽃잎을 흔들었다. 연설의 얼굴이 눈물인지 달빛인지 모를 빛으로 젖었다. 고마워요. 그날까지 제 내 2번째 매듭을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그것은 내일 밤 또 다른 달 아래에서. 그녀가 사라지고 나니 호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도윤은 연꽃 앞에 잠시 서 있었다. 매화골로 내려오는 길 한밤의 바람이 그의 뺨을 식혔다. 집문을 열자 노모가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다. 도윤아. 예, 어머니.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말은 비늘을 세우고 운명은 비늘에 걸려 찢어진다. 정자에서 노인이 일러준 그 문장을 그는 밤마다 되뇌기로 했다. 밤이 깊었다. 서벽현의 달빛이 초가지붕 위를 걷다가 마당으로 내려앉았다. 도윤은 잠자리에서 눈을 감으며 내일 달 아래서 풀릴 이야기와 아직 모르는 운옥의 그림자를 동시에 떠올렸다. 숨을 들이쉬니 송진 향처럼 얇은 희망이 배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제 시작이다. 달이 기울어가는 새벽녘, 윤도요는 여전히 호숫가에서 본 연설의 모습과 그 연꽃의 잔영을 마음속에 담은 채 잠들지 못했다. 꽃잎에서 풍겨오던 은은한 물향, 이름을 3번 불렀을 때 피어난 한 송이 연꽃,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손끝에 남아있던 차가움과 가슴속의 떨림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성주산의 2번째 부름. 그날 밤 다시 달빛이 차오를 즈음 그는 노모께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성주산으로 향했다. 어머니, 잠시 산책을 다녀오겠습니다. 노모는 의아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으나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산길을 오르자 어김없이 안개가 발목을 감싸며 올라왔다. 바람은 고요했지만 숲은 속삭이듯 웅성거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함께 낮게 울어대는 부엉이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 연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머물러 있었지만 어젯밤보다 조금은 맑은 빛이 서려 있었다. 왔군요, 도윤도령. 예,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연설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떤 소리에라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 같으면서도 단호했다. 안개의 길.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마저 숨죽이는 듯 조용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뒤에서 낮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아! 도윤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분명 노모의 목소리였다. 너 왜 어미를 두고 가느냐? 배가 고프구나?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연설의 손이 더욱 단단히 그의 손을 붙잡았다. 참으세요. 그 목소리는 진짜가 아닙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잠시 후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친구의 목소리처럼, 때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처럼 온갖 유혹이 귓가를 스쳤지만 도윤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영들의 때. 안개가 걷히자 눈앞에는 수많은 빛덩이가 허공에 떠 있었다. 반딧불 같으면서도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빛들이었다. 연설은 낮게 속삭였다. 이곳은 영들의 뜰입니다. 이승을 떠나지 못한 혼들이 모여있는 자리죠. 그들을 극락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녀가 알려준 짧은 기도문을 도윤은 마음속으로 새겼다. 한 점 숨결, 한 점 빛. 물러난 그늘 돌아가라. 빛 하나가 다가오자 그의 귀에는 억울하게 죽었다는 원성이 흘러들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줘. 도윤은 눈을 감고 기도를 읊조렸다. 그러자 빛은 점차 옅어지더니 사라졌다. 젊은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집착이 서려 있었다. 도령님, 저와 함께 사랑을 이어가요. 소윤의 가슴이 요동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강남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히 극락으로 가시지요. 기도나자 여인의 형상은 눈물처럼 흩어졌다. 그는 땀과 눈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한 발, 또 한 발 내디뎠다. 그때 다른 빛보다 훨씬 강렬한 빗줄기가 정원의 끝에서 솟아올랐다. 강자와 차 향기. 빛을 따라가니 꽃이 만발한 정원이 펼쳐지고 연못 위에 작은 정자가 떠 있었다. 그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고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어서 오게, 서벽현의 선비여. 도윤은 예를 다해 절을 했다. 노인은 차를 내밀었다. 향은 그가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깊은 향기였다. 이 차를 마시면
내 앞날을 볼 수 있다. 도윤이 한 모금 삼키자 눈앞이 열리며 미래의 장면들이 스쳐갔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장터가 번성하며 마을이 흉년에서 벗어나는 모습.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는 엄중했다. 그 길은 세 가지 금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 욕심을 버리고 입을 조심하며 사사로움보다 공의를 앞세워야 한다. 조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다. 이제 첫 임무를 주마.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연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어라. 그것이 곧 내 길을 여는 첫걸음이다. 5. 새로운 다짐. 정자를 나서자 연설이 다시 곁에 나타났다. 그녀는 안도의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편히 보내주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달빛 아래서 제 사연을 전하겠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도윤은 혼자 남았다. 다시 매화골로 내려오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집에 돌아오니 노모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도윤아, 어디 다녀왔느냐? 예, 그냥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노모는 고개만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다. 방 안에 누워 눈을 감으니 아직도 차 향기가 코끝에 남아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연설의 한을 반드시 풀어주고 그 길 끝에서 새로운 삶을 열겠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숲에서 들려오던 부엉이 울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메아리쳤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윤도윤의 운명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더 심오한 인연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내일 밤 연설이 전할 이야기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성주산 호숫가의 밤은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달은 또렷했고 바람은 얇았으며 물 위의 흔들림은 누군가의 한숨처럼 길었다. 윤도윤은 호숫가의 둥근 자갈 위에 서서 손바닥을 맞대었다. 어젯밤 연설이 남긴 말. 호수 및 상자를 건져 언덕에 묻고 내 이름을 3번 부르세요. 그 말이 종결처럼 들렸으나 어쩐지 시작에 가까웠다. 설. 그는 숨을 고르고 발목까지 물속에 들였다. 물의 첫 닿음은 칼날 같았고 종아리에서 심장까지 냉기가 도르르 기어올랐다. 그러나 등 뒤에서 밀어주는 기억이 있었다. 노모의 마른 손등, 정자에서의 차향기, 노인의 3가지 금, 그리고 연설의 눈에 비친 어두운 물빛. 도윤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을 받아들였다. 달빛이 물의 껍질을 얇게 발라주었다. 그는 한 번 큰 숨을 들이켜 머리를 담갔다. 칠흑 같던 물속에 어느 순간 가는 은줄기 같은 흔이 생겼다. 뿌옇게 흐른 빛이 바닥 어딘가를 가리키는 듯했다. 그는 손을 낮추어 더듬었다. 모래의 입자, 작은 자갈, 물풀의 부드러운 줄기, 그리고 각진 모서리의 감촉. 나무였다. 상자의 모서리였다. 상자를 끌어올리는 동안 폐가 타듯 아팠다. 물 위로 치솟는 순간 목 안 깊숙이 공기가
칼날처럼 들어왔다. 숨이 섞인 소리가 새었다. 연설은 이미 물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물비늘이 부서지고 눈동자에는 조심스런 안도가 어렸다. 여기 있습니다. 도유는 상자를 품에 안고 언덕으로 향했다. 언덕의 흙은 밤의 체온을 품은 듯 따뜻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흙을 파고 상자를 눕히고 다시 덮었다. 흙이 마지막 한 줌 남았을 때 그는 슬며시 물었다. 당신의 이름을 다시 들려주오. 연설은 고개를 조금 숙였다. 연설. 그는 밤을 향해, 달을 향해, 숲을 향해 불렀다. 연설, 연설, 연설. 말의 마지막 의문이 풀리자 흙 위에서 아주가는 떨림이 일었다. 마치 가야금줄을 손끝으로 스쳤을 때 나는 첫 떨림처럼. 흙이 얇게 벌어지고 한 송이 연꽃이 서서히 솟아올랐다. 꽃잎은 물빛을 머금었고 안쪽은 젖은 하늘처럼 엷게 푸르렀다. 바람이 있었나 싶게 지나가 연꽃을 한번 흔들었다. 이제 한 매듭이 풀렸어요. 연설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울렸다. 고맙소. 도유는 연꽃을 향해 작게 절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속엔 또 다른 그림자가 떠올라 있었다. 두 번째 매듭은 제 진실을 들려줄 사람, 그리고 빼앗긴 유품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녀는 서벽현의 큰 가오, 양반가문 서가를 가리켰다. 매화골 아래 가장 넓은 기와지붕, 앞마당 큰 느티, 사랑채의 홍사의 문. 그 집은 오래도록 마을의 법처럼 서 있었다. 연설은 숨을 조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그 집 규수였어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그 집안의 질서의 금이었지요. 도망치려던 밤 제 발 아래 물이 열렸고 위에서는 눈이 저를 밀었습니다. 눈이 많이 미었어요. 말끝이 부러진 대나무처럼 떨렸다. 도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의 갈피를 정리했다. 억울함은 대개 이름을 잃은 채 떠다닌다. 이름을 찾아줘야 비로소 발을 디딜 수 있다. 그 유품은 무엇이오? 옥으로 된 그이가 직접 골라 제게 꽂아 주었지요. 제가 물밑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비녀만은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그걸 빼앗아 상자에 넣어 숨겼습니다. 편지 한 장과 함께. 그녀의 눈빛이 잠시 하늘로 떠올랐다. 그 사이로 달이 얕아졌다. 날이 밝기 전에 가야 합니다. 마님은 새벽 제사를 모시러 나가실 테니 그 틈입니다. 알겠소. 사벽현으로 내려가는 길, 새벽달이 기왓장 위를 민들레 호시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가의 담은 높았다. 그러나 높다고 해서 건너뛰지 못할 것은 아니다. 도유는 돌계단의 모서리를 밟고 담장 문양의 움푹한 부분을 짚었다. 손끝으로 질감을 읽듯 몸이 담장을 넘어갔다. 발끝이 마당의 흙을 조용히 만졌다.
부엌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전해졌다. 노파 하나가 부직갱이로 재를 젓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누구요? 아, 저는 새로 들어온 하인입니다. 마님이 새벽에 오라고 하셔서 마버니 말은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노파의 눈동자가 망설임과 거부의 경계를 고르다가 지쳐 가라앉았다. 그래, 마님은 제사로 나가셨다. 안에 들어가 먼지부터 털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로 향했다. 사랑방에는 잘 먹이고 잘 말린 소나무 향이 배어 있었다. 벽장, 반다지, 문갑, 한 칸 한 칸을 열고 닫으며 그는 침잠하듯 찾아 들어갔다. 서랍바닥에 손을 붙이고 뒷판의 결을 더듬자 미세하게 위로 뜨는 부분이 있었다. 그는 손톱 끝으로 끄집어냈다. 얇은 판 아래 손바닥만한 나무함이 숨어 있었다. 뚜껑을 열자 얇은 비단보에 쌓인 옥비녀 하나, 그리고 접은 편지 한 장. 옥은 오래된 달의 조각처럼 빛났고 비녀의 끝에는 연꽃을 닮은 조각이 앉아 있었다. 연설... 그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목의 결이 종이 위에서 아직 살아 움직이는 듯하였다. 달 아래서 너의 이마를 보았네. 내가 가진 것은 이름과 집안뿐. 내가 가진 것은 심장뿐. 심장이 더 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네. 그러니 이 비녀를 받게. 이름이 널 막으면 이 비녀가 내 마음을 증명하리라. 이 글씨는 단정했고 마지막 줄에는 작게 서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유는 편지의 종이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다. 옥비녀는 손바닥에서 묵직했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다. 마님이 돌아오신다. 종종 걸음 소리가 이어졌다. 도유는 비녀를 소매 안쪽 깊숙이 숨기고 마당으로 나섰다. 들어오는 햇열의 앞에 얼굴을 반쯤 가린 장삼을 입은 마님이 있었다. 눈빛은 예리했고 인매는 얇았다. 자네 누구냐? 아, 저는... 그가 무시해 마님은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직감이 빠른 사람이었다. 사랑방에 누가 들었지? 노파가 허둥지둥 고개를 흔들었다. 새 하인이... 새 하인이다. 만인이라. 마님의 눈빛이 비늘처럼 번뜩 꼈다. 여기 와서 눈을 들라. 도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마님 앞에서 허리를 반만 숙였다. 말의 화살을 먼저 쏘는 쪽이 이길 때도 질 때도 있다. 그는 속으로 노인의 새 금을 반복했다. 욕심 버리기, 입 조심하기, 공에 앞세우기.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넌 니니어 내게서 들을 일이 있단 말이냐? 한 영혼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받아야 합니다. 마당의 공기가 한순간 묵직해졌다. 바람이 홍살문에 스쳤다. 마님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무슨 소리냐? 15해 전, 물 아래로 사라진 규수연설. 그날 밤,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누가 눈을 밀었습니까? 마이슬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러나 곧 굳어졌다. 침묵이 길었다. 길수록 진실이 자리 잡을 시간이 된다. 마침내 마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노파가 고개를 들이며 울먹였다. 마님. 마님은 손을 들어 눈을 막듯 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지켜야 했다. 규수와 도령의 일은 집안의 벽에 금을 냈다. 밤이 깊을수록 아이들의 발자국은 더 크게 들리더라. 내가 그 아이를 밀었다. 물이 그 아이의 옷자락을 너무 쉽게 삼키더라. 말의 끝에서 숨이 부서졌다. 마님은 땅을 보았다. 그날 나는 이 비녀와 편지를, 도윤이 품에서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옥비녀를 펼쳐 보였다. 마님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천천히 감겼다. 그래, 그것이다. 고백을 내 앞에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늘과 이 집의 장독들과 매화와 그 아이의 이름 앞에서. 도윤은 사랑채 마루에 향을 피웠다. 향연기가 마당으로 흘렀다. 그는 노인의 뜰에서 배운 짧은 기도를 낮게 읊었다. 한 점 숨결, 한 점 빛, 물러난 그늘 돌아가라.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장삼을 여미고 연설의 이름을 또렷하게 3번 불렀다. 연설, 연설, 연설. 내가 잘못됐다. 그 순간 바람이 장독 사이를 지나더니 한 장독의 뚜껑이 아주 조금 덜컥 울렸다. 도윤은 그것을 징표로 받아들였다. 그는 옥비녀와 편지를 소매 속 깊숙이 다시 넣었다. 이것은 내가 가져가겠소. 그녀에게 돌려주어야 하니까.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다. 밤이 깊을수록 호수는 더 얇은 거울이 든다. 도윤이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연설의 형상은 이미 물가의 갈대 사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돌아왔군요. 과부 소매에서 옥비녀와 편지를 꺼내 2 손으로 받쳐 올렸다. 당신의 것들입니다. 연설은 떨리는 손끝으로 비녀를 어루만졌다. 옥의 차가운 온기가 피부에 스며들며 오래된 기억이 손끝에서 움찔거리는 듯했다. 편지를 펼쳤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현. 바람이 글자와 글자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냈다. 마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잘못을 인정했소. 연설의 입술이 아주 얇게 열렸다. 약간의 시간은 슬픔을 지나 고마움의 언저리로 그를 데려갔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2번째 매듭도 풀리려 합니다. 그녀의 형상이 달빛을 더 많이 마시는 듯 밝아졌다. 그 전에 약속대로 보답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호수에 넘어 산등성이에 얹힌 어두운 지붕 하나를 그렸다. 성주산 뒤쪽 능선 아래 은등사. 절 뒤에 큰 바위 밑에 상자 하나가 묻혀 있어요. 옛날 쇠곡의 일부가 부당하게 사라졌을 때 착한 승려와 몇몇 이들이 마을을 살리려고 숨겨둔 것이지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꺼내어 사람들과 나눠요. 단 미엔 눈을 깊게 했다. 운흙을 바꾸는 것은 나눔일 때만입니다. 사사로움으로 꺼내면 바위는 열리되 운은 닫힙니다. 영심하겠소. 공의가 먼저.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연설이 손을 모아 가만히 중얼거렸다. 물결이 살짝 갈라지고 아주 작은 빛의 알갱이 하나가 물 위로 떠올랐다. 그녀가 손바닥을 내밀자 그 알갱이가 꽃씨처럼 내려앉았다. 맑은 구슬. 그러나 그냥 구슬이 아니었다. 구름이 햇살을 품을 때의 색이 아주 깊게 갇혀 있었다. 운옥이 씨앗이에요. 이제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남을 위해 기원하는 순간 한 번씩 깨어납니다. 다만 3번. 그리고 쓸 때마다 빛이 닳고 한계를 넘겼으면 그것을 쥐니의 그림자에서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무거워졌다. 아직은 당신이 가져갈 때가 아닙니다. 은등사의 일을 끝낸 뒤 그곳에서 그 씨앗이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때 법을 잊지 마세요. 법이라. 머릿속으로 노인의 금과 연설의 조건을 겹쳐보았다. 욕심을 버리고 입을 닫고 공의를 앞세우는 것. 그리고 운옥의 3가지. 남을 위해 3번 닳는 빛. 연설의 형상이 서서히 엷어졌다. 도윤도령, 내게 준 빛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길에서 다시 말끝은 바람 속에서 풀렸다.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갈대와 물비늘 뿐이었다. 은등산은 성주산 뒤편의 고요한 기슭에 앉아 있었다. 낡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은 기와 종각의 기둥마다 손때가 번들거렸고 대웅전 앞 돌계단 사이로 들풀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도윤이 절마당으로 들어서자 회색 장삼을 입은 노승 한 분이 비지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야야 왔는거?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승은 눈을 아주 조금 가늘게 뜨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위를 보러 가세. 절 뒤편 소나무 5그루가 모여 서 있는 곳에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바위는 마치 어깨를 웅크린 거인의 등에 놓인 산문처럼 보였다. 노승은 바위의 옆구리를 한번 쓸었다. 손바닥에 먼지가 묻었다. 이 바위 밑이 빈속이니 옮기기만 하면 된다. 다만 사람만으로는 어렵다. 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요? 내니 멀리사는 멀리 산마루를 한번 보았다. 이미 알고 오는 자들이 있을 것일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능선 아래쪽 길에서 말 발굽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관청의 관리와 군졸들이 먼지 구름을 몰고 올라오고 있었다. 관리의 갑옷에는 햇빛이 번졌고 표정엔 경계와 이익의 계산이 얽혀 있었다. 매니 여기서 무엇하는가? 관리의 목소리가 바위를 튕겨 돌아왔다. 도윤은 앞으로 나섰다. 하크론 매화골의 선비 윤도윤이요. 이 바위 밑에 마을에 공궁을 덜 물건이 묻혀 있다고 들었소. 꺼내어 절반은 관아의 곡간으로, 절반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눌 것을 제안하오. 군졸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관리의 뺨 근육이 한 번 움직였다. 곤도곤이 감히 국고를 입에 올려? 노슨이 그 사이를 가볍게 가로질렀다. 이 물건은 본래 사사로이 숨겨진 공곡,
비달에 내어놓는 것이 옳다. 탐하면 화가 따르고 나누면 복이 따른다는 말 벽에 못질하듯 남겨보세. 말들의 끝이 아직 허공을 돌아다니는 동안 바람이 소나무를 한번 흔들었다. 바늘잎들이 마른 비처럼 떨어졌다. 도윤은 관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눔의 절반은 관아의 책무를 돕는 길이요.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이름은 나눔 뒤에 남는 법. 관리의 눈에 잠깐의 망설임이 그림자처럼 지나갔다. 그는 결국 칼자루에서 손을 뗐다. 좋다. 만약 거짓이 없다면 너의 말대로 하마. 군졸들이 모여 바위의 아래쪽에 쇠지렛대를 밀어넣었다. 10명이, 20명이 어깨에 힘을 넣자 바위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노순이 하고 숨을 고르게 내쉬는 소리를 냈다. 1번, 2번, 3번. 마침내 바위 아래 틈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나무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를 열자 건조한 곡물 냄새와 함께 은전과 비단꾸러미, 문서가 섞인 냄새가 어우러져 올라왔다. 오래 숨겨진 물건들만이 가진 햇빛을 처음 마시는 순간의 냄새였다. 관리의 눈빛이 번쩍했으나 노승의 한 번이 그 번쩍임을 반쯤 잘랐다. 도윤은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문서부터 확인하십시다. 무엇이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흘렀는지 적혀있을 가능성이 크오. 실제로 사라진 세 곳과 숨기를 꾸린 이들의 이름이 파편처럼 남아 있었다. 관리의 얼굴이 굳었다 풀렸다 했다. 것이 드러나면 연간 장부가 실을 위해 존재하오. 진실에 맞춰 장부를 고치면 됩니다. 나눔은 정오를 조금 지나 끝났다. 절반은 관아의 수레에 실려 내려갔고 절반은 은등사마당에 줄지운 사람들의 품으로 들어갔다. 펼쳐진 비단의 몇 동이는 겨울옷감으로 돌아갈 것이고 은전의 몇 냥은 쌀과 장작으로 바뀔 것이었다. 노승은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서서 향을 하나 더 피웠다. 나누는 날에는 향이 짧아도 길다. 도윤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스님, 큰 빚을 졌습니다. 빚은 서로가 지는 법일세. 사람들이 흩어지고 관리와 군졸들도 돌아간 뒤 노승은 조용히 손짓했다. 잠시 더 보세. 그는 바위가 있던 자리에 모서리를 다시 쓸어내렸다. 돌의 뒷맥이 아주 약하게 들썩였다. 여기, 하나 더. 그는 힘을 모으자 손바닥만한 작은 옥합이 드러났다. 옥합의 표면에는 구름 무늬가 얕게 새겨져 있었다. 노승이 쪽빛 실끈을 풀며 말했다. 이건 내가 맡겼던 것이 아니니 산이 맡긴 것이겠지. 뚜껑을 열자 안쪽에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어 있었다. 주머니를 열면 더 작은 옥구슬 하나가 손바닥 가운데 저절로 중심을 찾듯 놓였다. 구름을 한 움큼 지어 투명한 유리 속에 밀어넣은 것 같은 빛이었다. 도윤의 심장이 한번 크게 움찔했다. 연설의 말이 귓속에 되살아났다. 남을 위해 기원하는 순간 한 번씩 깨어난다. 3번. 쓸 때마다 빛이 닳는다. 넘겼으면 반동이 온다. 노승이 그의 표정을 조용히 읽었다. 이 보시를 받겠는가?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제일은 나눔까지. 도유는 옥합을 노승에게 다시 밀어 넣었다. 이 옥이 날 알아보는 때가 있다면 그때 맞겠습니다. 노승은 미소인지 빛 그림자인지 모를 조용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마음이면 때는 오는 법일세. 옥합을 다시 닫아 절의 뒤편 감실로 가만히 넣었다. 그리고 말이란 게 그렇지. 많이 할수록 길을 잃는다. 그대가 오늘 한 일도 입을 단속하는 쪽이 길에 이롭다. 해가 기울어 매화골의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도유는 집으로 돌아왔다. 노모 윤 씨가 마당을 슬슬 쓸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됐다. 오늘 네 얼굴이 밝구나. 그럴까요? 몸은 나눌 때 얼굴이 가장 밝아지는 법이지. 노모의 말은 오래된 그릇처럼 단단했다. 도유는 대답 대신 빗자루를 받아들었다. 바람이 매화가지 끝을 흔들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가까워진다는 신호였다. 그는 당에 앉아 향 한 자루를 피웠다. 연설에게 돌려준 옥비녀와 편지가 물 위의 무게를 덜어주었듯 은등사에서의 나눔은 마을의 허기를 조금 밀어냈다. 창호 밖으로 달이 올라왔다. 그때 창문으로 번진 달빛 속에서 옅은 꽃잎 하나가 바닥에 내려앉았다. 연꽃잎이었다. 도윤도령. 귀 속으로 들어온 목소리는 바람보다 얇았다. 둘째 매듭까지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마지막 매듭. 당신의 길이 당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숨으로 이어질 때 운옥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목소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작은 북소리처럼 남았다. 그는 낮게 정자에서 배운 기도를 한 번 더 읊었다. 한 점 숨결, 한 점 빛, 물러난 그늘 돌아가라. 숨이 고르게 풀렸다. 그 숨 사이에서 다음 날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가뭄이 오래되고 우물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아이들의 입술이 말라갈 때 은등사의 옥합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때가 오면 온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호수와 정자와 은등사의 바위를 번갈아 걸었다. 달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누군가의 숨이 그의 어깨에 가볍게 얹혔다. 연설이었는지 노승이었는지 아니면 고요 자체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아주 선명했다. 욕심을 버릴 것, 입을 지킬 것, 공의를 앞세울 것, 그리고 운옥의 법을 잊지 말 것. 새벽닭이 울었다. 매화골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도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뜨고 노모의 약죽을 먼저 올렸다. 식탁 위로 들이치는 빛이 얇았다. 멀문, 오늘은 제가 장터에 나가겠습니다. 은등사에서 받은 문서들을 관아에 보이고 장정들을 불러 뚝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길을 먼저 열어야 숨이 다시 통할 테니까요. 노모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래, 네가 열 길은 너 하나만의 길이 아니어야 한다. 문지방을 넘으며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어제의 자신에게, 또 오늘의 자신에게,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자신에게. 매화꽃 한 송이가 장독대 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렸다가 바람이 멀리 데려가도록 가만히 올려두었다. 청주산 쪽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멀리 들판 위로는 먼지빛이 자욱했다. 가뭄의 그림자가 서벽현을 덮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장터를 향했다. 거기서 사람들의 숨을 듣고 물길의 입구를 찾고 운옥의 씨앗이 깨어날 첫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한점 숨결 한점 비.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누군가를 위해 비 오길 빌고 있었다. 마른 들판의 울음. 초여름에 접어들 무렵 서벽현의 들판은 벌써 바싹 마른 갈라짐을 드러내고 있었다. 논두렁마다 물길이 말라붙어 흙이 갈라졌고 우물은 바닥을 보이며 아이들의 입술은 하얗게 말랐다. 사람들은 장정들을 모아 뚝을 고쳐보려 했으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도윤은 은등사 노승에게서 얻어온 문서를 관아에 내밀었고 관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모아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나 강바닥마저 말라붙자 수로를 고쳐도 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러다간 씨앗이 다 타 죽겠구나. 삽자루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도윤은 그날 밤 마당에 앉아 노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입가에 걱정이 가득했다. 도윤아, 이대로라면 올 겨울은 굶주림이 닥칠 게다. 어머니, 아직 한 가지 남은 길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방 안의 괴짝을 열었다. 그 속에는 은등사에서 본 옥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운옥의 빛이 잠든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운옥의 첫 깨어난 새벽. 도윤은 은등사 뒷산에 올라 옥구슬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서 구슬은 아직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고 낮게 기원했다. 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소서. 굶주리는 아이들과 노인을 살려주소서. 그 순간 구슬이 희미하게 빛을 토해냈다. 은빛이 퍼져 손끝을 감싸고 곧 하늘로 뻗어올랐다. 짙게 엉겨붙어 있던 구름이 서서히 몰려들더니 번개 한 줄기가 산허리를 가르며 올렸다. 그리고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논두렁에 물이 고이고 사람들의 얼굴에 환호가 번졌다. 아이들은 빗물에 뛰어들어 몸을 적셨고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합장했다. 도윤도령, 하늘의 우리를 도우셨구나. 상남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으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힘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지킨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구슬을 다시 옥합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운옥의 빛은 3번뿐. 남은 2번은 반드시 더 절박한 일을 위해 써야 한다. 앙터의 부름. 가뭄이 잦아든 후 서벽현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다. 먼 고을에서 온 상단의 대표가 도윤을 찾아왔다. 그는 풍채가 당당한 중년 남자였고 눈빛에는 신뢰가 어려 있었다. 도령, 당신의 지혜와 덕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을에 큰 장터를 열 계획이요. 그대가 그 장터를 맡아 관리해 준다면 상인들도 백성들도 모두 혜택을 볼 것이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노모를 모시고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효심 깊은 자가 장터를 맡는다면 그 자체가 믿음의 증표가 될 것이요. 이리하여 그는 노모와 함께 새로운 고을로 향했다. 장터는 이미 기와집과 초가가 뒤섞여 있었으나 제대로 된 질서가 없었다. 그는 규율을 세우되 백성들의 삶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장터를 다스렸다. 세월이 흐르자 장터는 번성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고 공정한 선비 윤도윤이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초이와의 인연. 어느 날 장터에서 도윤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초이였다. 손수 짠 비단을 들고 와서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도령님, 제가 짠 비단 좀 보시겠습니까? 값은 착하답니다. 그녀의 눈은 밝고 단단했으며 미소 속에는 성실한 기운이 어려 있었다. 도윤은 비단을 만져보았다. 거칠지 않고 손끝에서 매끄럽게 흐르는 결이 있었다. 어머님께 드리면 참으로 좋아하실 것 같군요.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초이의 좌판을 찾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노모 역시 초이를 마음에 들어했다. 도윤아, 저 아가씨는 눈빛이 곧다. 네 곁에 있어줄 사람이구나. 결국 두 사람은 혼례를 치렀고 장터 사람들은 모두 함께 축하했다. 두 번째, 빛의 사용. 혼례 후 몇 해가 지나자 장터는 더욱 번성했지만 뜻밖의 일이 닥쳤다. 전염병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이 쓰러지고 노인들의 숨결이 점점 가늘어졌다. 도윤은 고민 끝에 운옥을 꺼냈다. 이번에도 남을 위해 쓰는 것이라면 운옥이 허락할 것이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기원했다. 부디 이 마을의 병든 자들을 살려주소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구슬은 다시 빛을 뿜었고 그 빛은 사람들의 집집마다 스며들었다. 병세가 기적처럼 가라앉고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도령님,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저는 그저 중재자일 뿐입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닿은 것일 뿐입니다. 그날 밤, 그는 운옥의 빛이 예전보다 희미해진 것을 느꼈다. 남은 기회는 이제 단 한 번뿐이었다. 시련의 그림자. 장터가 번성할수록 질투와 시기가 따랐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가진 힘을 의심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힘을 빼앗으려 했다. 윤도윤이 무슨 수로 기근과 역병을 이겨냈단 말인가. 분명 무언가 숨긴 것이 있을 것이다. 브레이슬레스 관리들은 그를 추궁하기 위해 관하로 불러들였다. 윤선비, 자네가 가진 비밀을 내놓으라. 백성을 위해서라면 더 큰 곳에 쓰여야 하지 않겠는가. 도윤은 마음속으로 연설의 경고를 떠올렸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사람들과 함께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가진 것은 없습니다. 관리는 노려보았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그를 놓아주었다. 새로운 생명. 세월이 흐르며 도윤과 초이 사이에는 귀여운 딸이 태어났다. 노모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해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손녀를 안을 수 있다니 참으로 복된 일이구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도윤의 마음은 언제보다 따뜻했다. 그러나 그는 운옥의 마지막 빛을 언젠가 써야 할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나 하늘은 반드시 시험을 내릴 터였다. 마을에 드리운 먹구름. 장터가 크게 번성하자 외부의 세력들이 이익을 노리고 몰려들었다. 일부는 거짓 장사꾼이었고 일부는 무력을 앞세운 협잡꾼들이었다. 사람들의 웃음 뒤로 불안이 스며들었다. 도윤은 장터 한복판에서 외쳤다. 이 장터는 모두의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공정한 장터를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알았다. 이제 곧 더 큰 시험이 닥쳐올 것을. 은옥의 마지막 빛은 아마 그 순간을 위해 남아있는 것임을. 타진. 밤이 깊자 도윤은 홀로 마당에 앉아 연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진정한 보물은 마음속에 있다. 그는 운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이제는 빛이 거의 사라진 듯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 마지막 빛을 오직 남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 욕심이 아닌 모두의 삶을 위해서. 그의 다짐은 달빛에 흘러들었고 창호박 매화꽃잎 하나가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초가을 바람이 장터 골목마다 얇게 스며들던 무렵 서벽현의 하늘은 맑았으나 들판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깔렸다. 장정들이 부지런히 곡식 자루를 옮기고 아이들이 새끼줄을 꼬며 웃음소리를 섞어내었지만 그와는 따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외지에서 온 상단의 허울을 쓴 무리들이었다. 값싼 물건을 비싸게 팔고 장부에 없는 세금이라 속여 돈을 거두며 반항하는 상인은 밤길에서 협박했다. 며칠 사이 장터의 웃음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다. 윤도윤은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모았다. 크고 작은 좌판의 지붕이 둥근 고개를 내어다보는 시간 그는 장터 규약판 앞에 섰다. 이 장터의 근본은 공정과 나눔입니다. 약한 자의 그릇이 비면 강한 자의 그릇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밤 규약을 훼손하는 무리들을 다루되 피 흘리지 않는 길을 찾겠습니다. 박서방을 비롯한 장정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이도 아이를 업은 채 뒤쪽에서 눈빛으로 응답했다. 노모 윤 씨는 손녀의 등에 손을 얹으며 짧게 일렀다. 도윤아, 네가 길이라면 길도 넓어진다. 다만 몸 먼저 아끼거라. 그날 밤 초승달이 기왓장 위로 고개를 내밀 즈음 외지 무리의 수장 유구런이 호객꾼은 앞세우고 장터 창고로 들었다. 그는 말끔한 도포와 얇은 웃음을 걸친 사내였다. 윤선비, 명성이 자자하오. 그 명성을 빌려 이 장터를 더 크게 벌려보자 하오. 규약을 조금만 유연하게 하면 모두가 배부르지 않겠소? 말끝에 모두라는 말이 유난히 미끄러졌다. 도윤은 눈을 들어 그의 웃음 가장자리를 살폈다. 모두가 배부르다는 말 속에 누구의 배를 말하는지부터 합시다. 규약은 벽이 아니라 다리요. 다리를 손보려면 강의 물살부터 살펴야 하오. 아, 말은 참으로 선비답소. 그러니 결단은 내가 하겠소. 오늘 밤부터 통행세를 올리리다. 반발하면 길을 닫는 수밖에.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쏘아보았다.
골목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장정들이 슬며시 삽자루와 몽둥이를 움켜주는 기척이 번졌다. 초이가 아기를 더 꼭 안았다. 예니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단 한마디만 꺼냈다. 길은 닫을 수 없는 법. 그는 장정들에게 눈짓했다. 장정들이 미리 흘려놓은 곡물 자루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골목을 가로막고 숨겨둔 물 항아리의 물이 바닥을 적셨다. 유구론의 무리들은 질척한 바닥에서 발을 헛디뎠고 장터의 종이 댕 하고 울렸다. 사방 좌판 지붕마다 불빛이 올라오고 창문마다 눈동자가 붙었다. 여긴 밤에도 모두가 본다. 도윤의 말에 유구런은 눈을 가늘게 찢었다. 좋다. 밤에는 물러나지. 대신 낮에는 내 논리로 돌아오지. 그는 웃는 입꼬리를 남겨두고 물러났다. 장터의 숨이 비로소 돌아왔다. 그러나 도윤은 느꼈다. 다음번은 말이 아니라 힘으로 더 크게 다가올 것을. 그 예감은 오래 지체하지 않았다. 사흘 뒤 유구런의 무리가 관아와 결탁해 불량장터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병졸들을 끌고 왔다. 깃발이 휘날리고 북이 울렸다. 억센 군화 소리가 좌판들을 밟고 지나갔다. 소리가 골목을 타고 흘렀다. 윤선비, 규약은 좋으나 관아의 문서가 먼저다. 동행세를 올려 관아의 곳간을 채우라는 짓이다. 도윤은 그 종이를 받지 않았다. 네일랩시의 곳간은 백성의 곳간에서 채워집니다. 백성의 그릇을 깨면 관아의 그릇도 깨집니다. 관리의 눈이 서늘해졌다. 유구론의 기침 소리가 귀에서 섞였다. 말만 번지르르 하군. 장터란 건 결국 계산표 아니오? 자, 계산해 봅시다. 오늘부터 통행세를 3배로. 그 말을 잘라먹은 건 하늘의 먹빛이었다. 선역에서 바람이 말의 꼬리를 잡아당겼다. 모래먼지가 골목을 휘돌았다. 좌판의 천막들이 펄럭이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초이의 손이 아이의 등을 달랬다. 노모의 눈이 도윤을 찾았다. 그 눈은 많은 겨울을 지나온 물빛이었다. 도윤은 알았다. 이제 운옥의 마지막 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한 발 물러서서 오른손을 소매 안으로 넣었다. 손바닥 위에 올린 작은 옷구슬은 거의 빛을 잃은 듯 했으나 어딘가 미세한 숨결이 있었다. 그는 장터 한복판, 규약판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병졸의 갑옷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문장을 마음속에 띄웠다. 이 장터의 숨을 살려주소서. 약한 자가 밟히지 않게 하소서. 녹이 아주 잠깐 아득하게 떨렸다. 빛이 났다기보다 어둠이 한치 물러섰다.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먼지가 땅으로 가라앉고 골목마다 매달린 풍경이 동시에 소리를 냈다. 굽이진 구름이 장터 위에 기묘한 원을 그리더니 하늘 어디선가 얇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물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러나 먼지와 분노에 가장자리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한 빗줄기였다. 그 순간 규약판 위에 걸어두었던 장터의 사형문이 스스로 바람에 펼쳐졌다. 갑속임을 하지 말 것.
약자를 누르지 말 것. 나눔의 열에 함께 할 것. 글자들이 빗물에 젖어 더 짙어졌다. 장정들이 땅을 딛고 서서 침묵으로 서양문을 가리켰다. 상인들이 자판 앞에 일렬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노인들이 지팡이를 세 차례 땅에 두드렸다. 과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유구러는 비웃음을 지으려 했으나 뒤에서 그의 사내들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소리에 잠깐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유는 그 틈에 말을 얹었다. 관아의 문서는 사람의 서명이고 이 규약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문서가 삶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올린 통행세로 관아가 얻는 것은 잠깐의 숫자, 잃는 것은 오래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고 쌓는 숫자는 모래성일 뿐이요. 관리의 부관이 귓속말을 던졌다. 관리의 눈썹뿌리가 불편히 꿈틀거렸다. 오늘은 물러나 주겠다. 대신 한 달 뒤 관아에서 다시 논의하자. 그가 병졸들이 일제히 발을 뺐다. 윤선비, 달빛이 자네 편인 밤일세. 달빛은 늘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비치는 편이 있을 뿐. 무리들이 물러났다. 그제야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돌아왔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웃었다. 누군가 도령 만세! 하고 외쳤으나 도유는 손을 저었다. 만세는 규약에게. 사람들이 웃었다. 초이가 젖은 눈으로 미소 지었다. 노모는 멀찍이 서 합장했다. 그날 밤 그는 운욱을 바라보았다. 빛은 거의 사라지고 아주 미세한 우윳빛 줄기만이 돌 속 어디에 갇혀 있었다. 3번에 사총 다 썼다. 그의 가슴은 홀가분하고도 서늘했다. 이제부터는 빛 없이도 길을 내야 한다. 겨울이 들어섰다. 장터는 한 해를 무사히 넘겼다. 가끔 외지무리가 탐을 노렸으나 규약과 사람들의 논이 그 틈을 줄였다. 관아와의 한 달 뒤 논의도 나흘 뒤 논의도 결국 현상 유지로 귀결되었다. 이름 없는 승리였다. 그러나 대개 삶의 승리는 그렇게 이름을 갖지 않은 채 누군가의 밥상이 되어간다. 노모 윤 씨의 기침이 잦아졌다. 눈빛은 여전히 투명했으나 손끝에 힘이 빠졌다. 어느 저녁 낙엽이 마당에서 가벼운 무늬를 그리던 시간 노모가 도윤을 불렀다. 도윤아? 예, 어머니. 나는 참 오래 살았다. 네 아비보다 오래 살고 네 딸아이의 웃음까지 본 것이 큰 복이다. 내 걱정 마라. 이미 다 살았다.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듣자. 네가 가는 길이 누구의 길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끝내 아주 조용한 대답이 흘렀다. 제 길이 모두의 길이면 좋겠습니다. 노모는 미소로 대답했다. 강라면 다 들었다. 그날 밤 노모는 고요히 숨을 놓았다. 그는 장독대 앞에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다. 한 점 숨결, 한 점 빛. 물러난 그늘 돌아가라. 달빛은
마당의 모든 그림자를 얇게 만들었다. 연꽃처럼 아주 작은 바람이 지나갔다. 잡내를 치르는 내내 장터 사람들은 돌아가며 그의 곁을 지켰다. 초이는 묵묵히 상차림을 돌보고 아이는 아직 슬픔의 무늬를 모르는 눈으로 잠들었다. 노승이 먼 길을 와 향 하나를 더 꽂고 갔다. 사람의 길은 사람을 지나 산으로 물로 흘러간다. 슬픔이 깊을수록 길은 넓어진다는. 노모를 보낸 뒤 도윤의 발걸음은 더 깊은 고요를 밟았다. 그 고요는 무력함이 아니라 오래된 강의 바닥 같은 단단함이었다. 장터의 사소한 다툼 하나에도, 젊은 상인의 과욕에도, 늙은 호라비의 고집에도 그는 급히 움직이지 않았다. 때로는 기다렸고, 때로는 작은 말을 던지고, 때로는 먼저 져주었다. 사람들은 뒷말로 말했다. 윤선비는 빛이 빠진 뒤에도 사람을 빛으로 만든다. 초이는 그의 곁에서 기민하게 움직였다. 비단을 고르고 장부를 정리하고 장정들과 눈짓을 나눴다. 아이는 조금씩 자라 말을 배웠다. 아이가 아바라고 부를 때마다 도윤의 가슴 어딘가가 아주 얇게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오래 잊고 있던 호수의 꿈을 다시 꾸었다. 성주산의 호숫가 물 위에서 은빛 물보라가 조용히 일고 갈대가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잘 아는 목소리가 바람과 물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도윤도령. embarrassment. 그녀의 형상은 예전보다 더 맑고 더 멀었다. 오랜만이요. 네 길을 보러 왔습니다. 내가 빛 없이도 길을 내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을 이었다. 오늘은 마지막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바람이 호숫가의 모래를 아주 조금 밀었다. 온옥은 너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이 다했다 해서 법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보물은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이 새로운 운옥을 만든다는 것을. 새로운 운옥? 보슬의 빛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빛. 너는 그것을 이미 만들고 있지요. 장터의 규약, 나눔의 손, 기다림의 눈. 그게 운옥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네 피줄 속 누군가가 언젠가 낡은 옥합을 다시 열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전해야 할 말은 단 하나. 나를 위해 쓰지 말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빛이 한 번 출렁거렸다. 연설, 고맙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할 일. 내 한을 풀어준 건 당신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완전히 간다. 바람이 한 번 불고 물보라가 한 번 솟았다. 그녀의 형상은 물빛으로 녹아 흩어졌다. 남은 건 물과 달빛뿐이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호에 새벽빛이 비스듬히 닿고 있었다. 그는 곧장 바람골을 지나 은등사 뒤 감실로 갔다. 노승은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왁구려
도유는 거리다가 물었다. 스님, 옥합은 아직 있습니까? 노승은 감실문을 열었다. 손바닥만한 옥합은 그 자리에 있었으나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빛은 없었다. 그는 옥합을 들어 향 앞에 내려놓았다. 빛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남았다. 도유는 옥합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이 그릇을 장터의 귀양 옆에 두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비칠 수 있음을 노승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자리여. 구슬 하나보다 사람이 열이다. 그 뒤로 수해도 흉년도 도적의 그림자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삶은 늘 부침이 있었고 장터는 늘 경계를 세웠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다. 귀약판 옆에 낡은 옥합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길은 우리 손으로 밝힌다는 것을. 도윤과 초이는 나이를 먹었고 아이는 총명하게 자라 부모의 말을 귀에 담았다. 노모가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때 그들의 집마당에는 내화 대신 연꽃을 심은 작은 항아리 몇이 자리 잡았다. 여름이면 그 연꽃이 피어 밤마다 얇게 흔들렸다. 세월이 더 흐르고 그의 머리칼이 하얘질 무렵 도유는 장터의 한켠에서 쉬는 시간이 잦아졌다. 어느 저녁 초이가 물을 내왔다. 당신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오. 그런데 마음은 가볍소. 우리가 지나온 길이 나 하나의 길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정말 알겠소.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일은 아이에게 귀약을 함께 익히지요. 좋지.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향을 피웠다. 한 점 숨결, 한 점 빛, 물러난 그늘, 돌아가라. 기도는 이제 거의 습관이자 호흡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길은 남을까? 바람이 대답했다. 길은 사람을 통해 남는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떴다. 아무도 모르게 한 시대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호. 세월이 몇 겹이나 접힌 뒤 서벽현의 이름은 바뀌었고 매화골의 돌담은 절반쯤만 남았다. 장터는 더 크고 복잡해졌고 규약판은 박물관 같은 건물에 유리 뒤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상한 건 규약판 옆에 낡은 옥합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옥의 상자라 불렀다. 아무도 열지 않았고 아무도 그 안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 오후 한 소녀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머리는 검고 눈동자는 깊었다. 그녀는 소풍을 나온 단 친구들 틈에서 천천히 옥합 앞으로 걸어갔다. 설명문에는 오래전 한 선비가 장터를 지키기 위해 세운 규약과 나눔의 이야기, 그리고 운옥이라는 전설이 적혀 있었다. 소녀는 옥합 앞에서 한참을 섰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며 점선 같은 길을 만들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녀는 입술로 조용히 말을 굴렸다. 집안에서 내려오던 이야기. 어느 선비가 장터를 지키고 연꽃과 구슬, 그리고 규약을 남겼다는 이야기.
그것이 우화인지 역사인지 늘 헷갈렸지만 지금은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유리에 붙였다. 나를 위해 쓰지 말라.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친구가 와서 물었다. 뭐야, 그거? 수녀는 웃었다. 우리 집안 약속. 엥? 비밀이야? 모두를 위한 비밀. 그녀는 유리 너머 옥합을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박물관 앞 계단을 내려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얇게 내리고 있었다. 길 위에는 어김없이 사람이 있었다. 자루를 든 환경미화원, 비를 피할 우산이 없는 아이, 버스에서 내린 노인. 소녀는 가방에서 접어놓은 우비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씌워주었다.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손등에 묻은 빗방울을 닦았다. 환경미화원에게는 야쿠르트 한 병을 건넸다. 페저디스 가장자리에서 바람이 한 번 불었다.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빛의 결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있었다. 그날 밤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 한 장을 펼쳤다. 상단에 크게 적었다. 장터 규약을 오늘에 맞게 다시 쓰기. 그리고 아래의 조항을 적기 시작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 것. 서브머지더 조롱하지 말 것. 아는 것을 나눌 것. 바투룸지 나의 이익 때문에 모두의 길을 막지 말 것. 나를 위해 쓰지 말 것. 마지막 줄을 쓰는 순간 그녀의 귀 아래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말이 아주 새로운 목소리로 겹쳐 들렸다. 진정한 보물은 마음에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얇게 떨어졌다. 그리고 장독대 대신 베란다의 화분 하나에서 연꽃 모양의 꽃이 피었다. 진짜 연꽃은 아니었다. 작은 플라스틱 수조에서 키우던 수련이 막 봉우리를 터뜨린 것이었다. 그러나 상관없었다. 상징은 현실의 문을 연다는 말을 그녀는 어쩐지 알고 있었다. 소녀는 창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먼 조상들의 숨이 바람에 섞여 그녀의 방을 한 바퀴 돌았다. 잘 부탁해요. 그녀 속삭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라도 말에는 상대가 있었다. 말은 길을 찾았고 길은 사람을 찾았다. 그녀가 불을 끄자 방 안 어딘가에서 잠깐 아주 미세한 빛이 반짝였다. 구슬의 빛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오래갈 빛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 사람과 사람 사이로 옮겨 다니는 그 빛. 어디선가 아주 멀리 은등사의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땡. 누군가는 여전히 향을 피우고 누군가는 여전히 규약을 읽고 누군가는 여전히 약자를 돕는다. 한 점 숨결, 한 점 빛. 물러난 그늘이 돌아간 자리마다 길이 생긴다. 그 길 위를 걷는 발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어진다. 그리고 누군가 묻는다. 운옥은 어디 있나요? 대답은 단순하다. 사람의 마음에.